현금 수지,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현금 수지, 수지를 흐름이라고 해요. 흐름이 우리말이야. 들어가고 나감.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면 현금 수지. 이것을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 수지는 한자 말이고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수지를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영어로 말하면 캐시플로우 그러잖아요. 아무도 놀리지 않았네. 발음이 안 좋은가? 이렇게 한다고. 캐시플로우, 현금 수지 그러잖아요. 그럼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는 거야.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투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현금 수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랍니다. 10억. 그럼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일까? 10억이겠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니까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라고.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많이 나오거든. 부동산 가격과 뭐가 똑같다? 총 투자액이 똑같은 말이다. 근데 부동산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면 10억짜리 분산이 매물로 나는데 근데 나는 가진 돈이 5억밖에 없어요. 5억밖에. 그럼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이자 내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과연 수지 탓에 맞을 것인가? 요거 따집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 나오면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두 개 되는 거야 이제. 물론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은행에서 빌릴 거니까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두 개를 써보는 거예요.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부동산학은 언제나 내 돈을 밑에 뜨는 거야. 밑에. 그럼 내 돈이 자기 자본이고 은행 돈은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내 지분이 얼만데 이렇게 되네. 그럼 타인 자본은요 저당. 저당을 설정했다 해서 저당이라고 그래. 요 자기 자본, 지분 이걸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 그러면 요 타인 자본, 저당은 빚이야. 빚. 빚은 우리 부채라고 합니까? 부채? 부채라고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인 자본, 저당, 부채, 자기 자본, 지분, 자본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돈 5억이 있는데 근데 10억짜리 분산이 매물로 나오면 내가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럼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취득할 때 여기에 투자니까 투자는 취득, 보유기간 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요 3단계가 투자니까 현금 흐름은 취득할 때 현금이 나가는 거라고. 지출. 요거는 분석할 필요 없어. 왜? 분석할 필요가 없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 하니까 10억이구나. 분석할 필요 없지. 그럼 운영할 때 운영하는 게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임대부산인데 방이 10개다. 방이. 그럼 임대 영업을 하면 그럼 임대 영업을 할 때 영업에 따른 현금 수입이 있고 현금 지출이 있다는 소리야. 영업 현금 수지는 임대 영업을 하면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다고. 근데 영업 현금 수지인데 현금을 주로 생략하고 영업 수지 이렇게 본다고. 그럼 영업할 때 들어오는 돈은 뭘까? 임대료 수입. 영업할 때 나가는 것은요, 경비. 영업 경비, 영업할 때 경비. 그 다음에 재산도 내야 되고, 그게 이제 영업 경비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뭣도 내야 되냐면, 은행에다 돈 갚아야 돼. 돈 빌렸잖아요. 빌렸으면 은행에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야 돼. 그것도 이제 영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을 계산했더니, 남는 돈이 있다. 그것을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처음 들으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운영할 때만 현금흐름이 발생하는가? 처분할 때도 현금흐름이 발생한다고? 처분할 때도.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가 산다면, 그러면 10억에 사, 10억에. 여기 10억에 사겠죠? 그럼 3년에 팔면, 10년을 팔 때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고. 그럼 팔 때 현금 들어오는 것은 15억에 팔았으니까 15억이 들어오겠죠. 한 돈 들어오겠죠? 그럼 팔 때 지출. 이 부동산 팔 때 지출 한번 말해봐요. 이거 팔 때 지출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은행에도 돈 빌려왔으니까 은행에다 못 갚은 거 있죠? 그거 갚아야죠. 그걸 미상환 이렇게 해요. 미상환 저당 잔금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세금. 세금 내야 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를 제가 2번 썼네요. 1번이 뭐 같아요? 뭐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는 거야. 1번 뭐 같아요? 이거 나와줘야 되는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가 나와야지. 그렇지, 제일 중요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시험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시험은. 시험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팔 때 이런 거 나가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 때, 처분할 때 들어오는 돈이고 나가는 돈이 있다는 소리예요. 나가는 돈이 요거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영업할 때 지출은 영업 경비가 있고, 영업 경비 지출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할 때 세금 내야 돼. 팔 때는 양도소득세고, 영업할 때는 영업소득세고. 이런 것들이 나가겠지, 이게. 그 다음에 얘는 은행에서 아직 못 갚은 돈을 일시에 갚아야 되고, 여기서는 매월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라고. 그거 따져보는 거야, 따져. 그렇지? 그래서 요 처분할 때 처분 수익에 따른 수입을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거 살 때, 요거 산다면 내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지. 산다면 내 돈 얼마? 5억이 나갔죠. 지분이 나갔잖아요. 지분이. 그럼 이걸 사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에 내 돈 5억이 들어가 있다고. 내 지분이. 그럼 팔면 5억이 나에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분이 복귀한다고 그래. 지분이 복귀한다. 그래서 얘를 지분 복귀에 그런다고. 지분 복귀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하는 게 현금 수지를 추정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 투자 분석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가. 여기 이 화면에서는 시험에 곧잘 출제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 분석은 현금 수익과 지출을 비교한 것이다. 맞죠? 그럼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결국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건데, 근데 부동산 투자의 현금 수지는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했다는 현금 수지와 처분 시 현금 수지 두 가지가 있다. OX? O. 근데 운영했다는 현금 흐름을 영업현금 수지, 처분할 때는 처분현금 수지, 지분복귀액 이렇게 부른다. 됐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다. OX? O. 됐죠? 그렇게. 그럼 투자 분석할 때, 부동산 투자 분석할 때 영업현금 흐름, 소득이득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까? 매각현금 흐름, 처분시 현금도 생각해야 한다. 둘 다 생각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현금 흐름과 처분시 지분복귀액을 고려해야 한다. OX? O. 그걸 시험에 낸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쭉 해봤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다 보자고. 어떻게 출제입니까? 쓸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이거. 자, 첫 번째,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과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이 처분이거든. 매각 현금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자, 두 번째, 현금으로 추계에서는 현금으로 추정해 보는 거야. 예상해 본다는 소리요. 부동산 운용으로 인한 영업소득 뿐만 아니라 처분 시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OX? O. 자, 마지막에 했던 게 30회 때는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 부동산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난다. OX? O.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됐어. 자, 여기까지가 투자의 개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투자의 개념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투자론에서 두 가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은 수지 타산을 따지는 건데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됐죠?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 시 현금 지분복귀액을 자본이득 이렇게 부른다. 됐죠? 요것만 여기 이제 새로운 말 나왔으니까 저렇게 부르구나 이렇게. 운영에 따른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을 소득이득, 처분 시 현금 흐름 매각, 처분하고 매각은 똑같죠? 현금을 자본이득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난다. 오. 됐지요? 이제 투자의 개념이 이제 끝났어요. 개념 끝나면 이제 지렛대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책에 있지만 제가 이 화면에 없는 것 중에서 하나를 언급해 볼 건데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장점이에요. 장점이라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여기 지금 시세 차익이거든요. 여러분들. 10억에 샀어요. 살 때. 10억에 샀는데 팔 때 15억에 판다면 여기 5억의 시세 차익이 나온다. 시세 차익이. 은행에다 예금한다고 봐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합니다. 10억을 예금했어요. 3년 후에 가서 찾든 5년 후에 가서 찾든 원금 비율 10억이야. 원금. 이해됩니까? 자, 이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한다고 봐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무슨 수입이 있어요?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이 그게 이거야, 이거. 요거.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시세 차익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10억을. 근데 은행에서 1년에 이자를 1억 준대요. 그럼 1억 이자 계속 받으면 100년이 지나도 원금은 10억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에서 영업을 통해서 1억씩 벌어. 은행 이자 목으로. 은행 이자하고 똑같게. 근데 부동산 가격이 15억으로 올라가. 그럼 5억도 버는 거라고. 그러면 은행에다 투자한다면 돈 하나밖에 못 벌어. 이자만. 근데 부동산 투자한다면 돈을 두 가지로 버는 거야. 영업에서 벌고 시세 차익 발생하고. 의미하셨죠?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두 개 벌 수 있는 거지. 그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OX? 오. 거기 첫 번째 장점이라고. 장점. 그래서 여기 필기노트 66쪽, 67쪽 가면 67쪽에 장점, 단점이 있습니까? 그 장점에 보면 지렛대효과, 인플레이션 했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는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거기에 잘 나와. 거기에 장점에서는. 그럼 이제 단점. 단점은 이게 단점이 좀 또 나올 건데요. 자,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번 예금하는 경우하고 2번 주식 사는 경우하고 3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이건 이제 세 가지 비교해봐요.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10억이라는 돈을 예금, 주식, 부동산 샀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빨리 바꾸고 싶어. 이거 현금으로. 이걸 환금성이라고 해요. 환금성. 환금성은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이야.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환금성이 가장 높은 건 뭘까? 예금. 예금은 바로 현금이라고. 환금성. 그럼 이 환금성이 가장 높은 건 예금이고, 이 세 개 중에서 환금성이, 현금을 바꾸는 성질이 가장 낮은 건 뭐예요? 부동산. 물론 부동산이 바로 팔릴 수는 있어요. 근데 주식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잘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예금은 압도적으로 환금성이 높으니까 예금 제껴버리고, 예금 논의 대상이 안 되고, 주식하고 채권을 보면, 아니 주식하고 분산을 보면 부동산이 더 빨리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분산 중에서 어디가 잘 팔려요? 주식이 잘 팔린다고. 그러니까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식이야. 그러니까 현금화 가능성이 낮은 게 이 부동산이라고.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낮은 환금성.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이게 이제 가장 부동산 투자의 단점입니다. 이 현금화 가능성, 환금성. 이게 이제 현금화 가능성인데, 현금화 가능성. 그러면 현금화 가능성이 높으면 환금성이 높은 거라고. 이걸 또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그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돈을 두 가지로 번다는 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단점은요? 단점은 낮은 환금성.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66조 하단부로 가봐요. 66조 하단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5번.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 보호 효과. 인플레이션 했지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뭔가를 보자고. 인플레이션이 뭐가 인플레이션 같아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폐 가치 하락도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야. 물가 상승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 여기에 인플레이션이야. 그 물가는 뭘까요? 물가?
물가는 뭘까? 물가는 물 가장자리가 물가입니까? 물가가 뭐가 물가냐면 물건들의 가격을 평균 낸 거야. 그럼 이 분필이 100원이다. 그것은 가격이라고 해요. 그럼 이 안에 이 교실 안에 물건들이 여러 개 있다고. 그 이 물건들의 가격을 평균 낸 것을 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가. 그럼 우리나라의 물가가 10%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평균적으로 10%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라면 가격은 20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유 가격은 5% 올라가고, 요것도 평균 낸 거. 그게 이제 물가라고 해. 그 물가 상승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할 수 없어. 우리나라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물건 몇 개를 골라서 여기서 평균 한번 내보는 거야.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올라갔다. 10% 올라갔다. 그럼 물가가 10% 올라갔습니다. 이걸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한다고. 인플레이션. 지금 징역가 있는 대통령 한 분 중에서요. 재빨간 거짓말입니다 했던 분. 그분이 대통령 할 때 재밌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많이 몰랐었는데 얼마나 재밌었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렇게 집권한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들이 생활이 힘드니까 물가 관리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대통령 할 때 금값이 올라갔어. 금값이 막 올라갔었다고. 그럼 금값은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가격을 평균 낸 게 아니에요. 물가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몇 개를 집어서 그게 이제 평균된 거라고. 그럼 금값이 올라가 버리면 금의 가격을 물가를 산정할 때 집어넣어 버리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분이 금 빼라고 했잖아요. 금 빼라고. 이런 거요. 라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럼 라면을 물가 산정할 때 넣어버리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빼버리면 물가가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금 빼버려. 그럼 금 빼버리니까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게 MB 물가였어요. MB 물가. 어이가 없죠. 우리 국민 압니까? 모르죠. 그럼 언론은 못 하는 거야. 언론은 말해야 되거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물가가 안 올라간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나타내게 했잖아요. 더 가면 이상해지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 물가가 올라갔다. 그 물가가 올라갔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요 인플레이션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여성분들이.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하면 여성분들이 또 힘들어해요. 왜냐면 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적절한 말이 이 말이야. 만 원 가지고 가봐야 쓸 게 없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만 원 가지고 가서 예전에는 고등어 10마리 샀는데 지금은 만 원 가지고 고등어 2마리밖에 못 사는 거야. 그게 고등어랑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인플레이션을 말하지 않지만 언니 만 원 가져가야 쓸 게 없어.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니까. 그 왜 쓸 게 없을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그 반대로 만 원의 가치는 떨어져 버린 거라고.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됐어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뜻을 시험에 낸 게 아니라고. 점을 낸 게 아니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여러분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 1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까? 부동산을 사는 게 유리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10억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10억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샀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럼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다. 이제 10% 발생하면 이걸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현금 가치가 10%가 떨어져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10억은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9억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와.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10% 올라가. 그럼 10% 올라가면 이게 11억 되더라고. 11억은 인플레이션 빼도 그대로 10억이 남아있다고. 의미하셨습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야. 왜 그럴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이걸 영어로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헤지. 그래서 구매력 보호 효과 그런다고. 구매력 보호 효과. 자, 여기 강의 노트 66조 하다 보고요.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 보호 효과, 인플레이션 헤지. 이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 같으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보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유리해집니다. 그 말이야. 의미하셨죠? 그럼 시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다.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OX, O. 그걸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에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거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부동산 투자의 현금흐름, 보유기간 동안 현금흐름과 처분시 현금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단점은 환금성이 낮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것도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야.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현금 가지고 있을래? 부동산 살래? 부동산 살게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왜? 그래야만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이런 것을 막아주니까. 이것을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번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됐죠? 예, 됐어.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은 지렛대 효과.